안녕하세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잘 키워 황혼을 바라보는 50대 후반 아줌마입니다. 어느덧 자식들이 성인이 되었고 새로운 가정을 이룰 나이가 다 되었네요. 사실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본인 목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건지 다 컸다고 하기에는 아직도 미숙한 모습이 보이는 것도 같고 갓난 아기일 때의 모습도 교복을 입고 등하교하던 모습도 눈앞에 펼쳐질 듯 생생해서 그저 세월의 무상함만 느껴집니다. 이번에 아들이 저와 남편을 조용히 부르더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결혼 생각을 밝히더라고요. 솔직히 저와 남편은 아들이 먼저 결혼하게 될지 상상도 못했어요. 딸이야 고등학생 때부터 끊임없이 연애를 하는 듯 했지만 그에 비해 아들은 비교적 조용하고 별 소식이 없었거든요. 사실 저와 남편은 딸이 이른 결혼을 하게 될까봐 걱정하기도 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딸은 지금까지도 연애를 한번 쉬어본 적이 없어 보이는데 결혼 생각은 아예 없다고 하네요. 본인은 연애를 즐기고만 싶은 거지 결혼은 생각조차 안 해봤다고 안 할 거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조용해서 연인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아들이 이번에 새 식구가 될 예비 며느리를 소개해준다고 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구나 싶었습니다. 아이의 세월을 생각하니 제 세월도 생각이 나고 저의 시부모님 또한 불현듯 떠오르더군요. 저 또한 누군가에게 새 식구였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제 시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이십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제가 그분들께 받은 은혜를 다 말하지도 못할 만큼 사람 대 사람으로 따져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부모의 사랑 대신 할머니의 사랑을 주로 받고 자랐습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머리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은 없어요.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제 부모님은 갑작스레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위태로워지자 부모님은 저를 잠시 떨어뜨리기로 결단을 내리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할머니께 저를 잠시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흔쾌히 저를 맡아 키우셨고 생각보다 그 기간이 길어져 전 자연스레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죠. 사연이랄 게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렇게 보니 정말 가벼운 이야기 같아 보이는데 그때는 부모님과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게 어찌나 무섭던지요. 매일이 눈물바람이었다고 해요. 어린 것이 수도꼭지를 튼 것 마냥 눈물을 줄줄 흘리니 탈수가 올까 걱정하셨다고 하네요. 저 때문에 할머니의 고생이 아주 많았을 거예요. 저의 집은 풍족하다면 풍족했지 처음부터 집 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아니었어요. 풍족했던 시절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하나 있죠. 퇴근길마다 아빠는 늘 작은 인형을 하나씩 가지고 오셨어요. 저에게 매일 선물로 주셨거든요. 덕분에 저의 방은 온통 인형으로 가득 차 놀이동산 같았답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를 볼 때마다 타박했지만 아빠와 나를 바라볼 때면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었어요. 또 가져왔어? 가져오지 말라니까. 왜 자꾸 그런 걸 가져와? 보관할 곳도 없어요. 자꾸 주다 버릇하면 애 버릇만 나빠진다니까. 집이 공장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갖고 오면 어떻게 해? 귀여운 내 새끼 뭐 하나라도 쥐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 거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애가 버릇 나빠져봤자 뭐 얼마나 나빠진다고 그래. 줘봐. 애가 얼마나 좋아해. 우리 딸 마음에 들어요? 아빠가 최고지? 얼씨구 정말 못 말린다니까. 당신 애 그만 괴롭히고 와서 밥이나 들어요. 준이도 인형 내려놓고 이리 와. 많이 배고팠지? 아빠 왔으니까 다 같이 밥 먹자. 엄마가 맛난 거 많이 만들었어요. 아빠는 저 어릴 적에 인형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셨다고 해요.
저야 워낙 어렸기 때문에 아무도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기억도 안 나고 해서 부모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사정을 잘 몰랐지만 나중에야 부모님께 전해 듣기를 아빠의 소꿉친구가 아빠의 공장과 공장 부지 그리고 사업 자체를 빼앗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지금 같지 않고 법에 구멍도 많아서 어쩔 도리도 없이 뺏겼다고 그리 한탄하시곤 했으니 얼마나 억울하셨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네요. 단지 사업장과 돈뿐만이 아니라 친구도 믿음도 심지어 평화롭던 일상마저 잃어버린 것이었으니까요. 매일 아빠를 바라보며 웃던 제 미소까지도요. 아빠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실업자가 되었고 집의 가세 또한 자연스레 기울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정해진 수순처럼 할머니에게 가게 되었고 부모님과는 그 후로 떨어져 지냈습니다. 할머니의 입은 늘 툴툴거리며 퉁명하셨지만 그건 말뿐이었고 절 많이 아끼셨어요. 행동을 보면 딱 알 수 있었죠. 아이고 남들은 다 효도받는다 뭐다 하며 여행도 잘만 가던데 나는 다 늙어서 새파랗게 어린 손주나 떠맡아 기르게 생겼네. 너 할미 말 잘 들어야 한다. 핏덩어리만큼 쪼만한 것이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니 가여워서 어째. 할머니는 문방구를 운영하시며 지내고 있었어요. 문방구라니 아이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 아닌가요? 제가 어린 마음에 새 문구를 갖고 싶다고 떼를 쓰면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시면서도 제가 원하는 건 하나씩 빼서 선물로 주시기도 했어요. 마치 아빠가 퇴근길에 인형을 하나씩 내어주시듯 할머니도 저에게 문구들을 하나씩 내어주셨던 것이죠.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더니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참으로 똑같으시지 않나요? 여러모로 할머니와 아빠는 닮은 점이 참 많았어요. 제 부모님이 겪었던 이 모든 걸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할머니도 제 부모님도 저 때 속이 말도 아니었을 거예요. 특히 지금의 제 나이보다 어렸을 제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싱숭생숭합니다. 제가 부모님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중학교 졸업식이었는데요. 부모님이 예쁜 꽃다발을 들고 와 제 졸업을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레 오셔서 당황하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오랜만에 본 자식과 며느리를 많이 반가워하셨어요. 그러곤 한마디 하셨죠. 왜 이제야 얼굴을 비추냐 비추길. 어미 속 다 썩이고 나타나지 왜. 이게 웬일이다냐 이게 웬일이야. 아예 온 게야 그지? 응? 아이고 내 자식 얼굴 좀 봐. 다 상했네. 밥은 꼭 잘 챙겨 먹으라니까. 얼굴이 반쪽이 돼서 왔네. 아이고 속상해라 속상해. 예 어머님 죄송해요. 늦게 나타나 죄송해요. 말도 없이 사라졌다가 이제야 이렇게 경황 없이 나타나서 너무 죄송해요. 이제는 웬만큼 다 해결이 되었어요. 그간 감사하고 또 죄송해요 어머님. 부모님이 제 중학교 졸업식에 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터라 당연히 어떻게 알고 온 것이냐고 물어보았고 부모님은 편지 하나를 꺼내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실 할머니와 편지를 주고받고는 했단다. 너에겐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어. 뒤늦게 알게 해서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보내주신 편지에 준이가 다니는 중학교 이름도 네가 곧 졸업한다는 소식도 담겨 있었지. 할머니가 편지에 적어주신 덕분에 준이 엄마와 내가 시간 맞춰 올 수 있었어. 이제야 와서 미안하구나. 많이 보고 싶었단다. 갑작스레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게 된 저는 그 상황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고 해요. 혹시나 편지를 보게 되면 글도 잘 모르는 애가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적응이 더 늦춰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편지는 일부러 저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대신 시간이 날 때마다 부모님이 잠깐 오시는 것으로 입을 맞춰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의 사정은 어른들이 감당해야 한다면서요.
부모님은 제 졸업식에 꼭 축하하러 오고 싶었다고, 그리고 실제로 오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하셨어요. 워낙에 기뻐하시니 저도 덩달아 신이 나더라고요. 사실 부모님은 제 초등학교 졸업식 때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었어요. 그때 참석하지 못한 게 그렇게 후회가 되고 한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중학교 때에는 기를 쓰고 오셨나 봐요. 할머니는 아빠와 엄마를 꼭 끌어안고선 고슬프게 우셨어요. 어찌나 슬프게 우시던지. 왜 자식 잃은 부모의 울음은 그리 뼈아프다고들 하잖아요. 자식을 잃었다 되찾게 된 할머니는 그간 얼마나 서러우셨을지, 어린 저에게 티도 못 내고 얼마나 혼자 삭히고 계셨을지 그 울음소리에 다 묻어나오더군요. 그때 할머니의 울음소리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니 분명 저도 덩달아 기뻤는데 할머니가 우시니 저도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시는 할머니에 저도 울고 아빠도 울고 엄마도 울고 차례대로 눈물이 전염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동안 눈물바다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날 맛있는 고기를 먹었어요. 따뜻한 쌀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까지. 눈물 한바탕 쏟고 먹으니 어찌나 맛있던지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 없어지더군요. 마음마저 풍족해 마치 행복한 감정을 먹고 있는 듯 했죠. 그날만큼 눈물겹고 행복한 식사는 지금까지도 제 인생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듯 하네요. 제가 할머니 곁에서 자랄 동안 부모님은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흘긋 보아도 손부터가 늙은 것이 티가 났고 오랜만에 보는 부모님의 얼굴엔 자글자글한 주름이 나 있었죠. 부모님이 늙어버린 걸 보니 아무것도 몰랐던 그 나이에도 그게 그리 속상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고생한 얼굴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식당에서 허드렛 일,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 일을 하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저와 지냈던 집은 팔아서 빚을 갚는 데에다 썼고 두 분 모두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하며 이악 물고 돈을 악착같이 모았다고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전만큼 크진 않지만 최근 번듯한 집을 구했고 집 근처 조그만 식당까지 차릴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자그마치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면서 안 해본 일이 없다며 빙그레 웃으셨어요. 아빠는 식당이 생각보다 잘 돼서 돈을 꽤 벌고 있다고 자랑하시더니 이제라도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며 할머니와 저에게 조심스레 물어보았어요. 정말로 거짓없이 기뻤지만 어색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거짓이었겠죠. 떨어져 지내면서 부모님은 간간히 찾아오시긴 했으나 언젠가부터 바쁘고 힘드셨는지 아예 얼굴조차 못 뵌 날들이 더 많았거든요.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만남과 갑작스러운 제안에 조금 당황하신 듯 머뭇거리더니 곧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는 늙었는지 너네랑 같이 살고 싶구나. 우리 손녀도 그렇고 말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문방구 일을 바로 그만둘 수는 없다. 기한을 정해두고 가게를 정리할 테니 정리하고 나서 그땐 같이 살자꾸나. 애비야, 애미야. 마음 급하게 바로 같이 살자는 말은 말아라. 언제가 괜찮을지 상의라도 먼저 해봐야 하지 않겠니? 할머니는 오랫동안 살펴온 본인의 문방구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문방구 간판을 내리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으셨습니다. 우리 네 가족은 같이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면 그건 인생이라 할 수가 없겠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우리 가족 역시 그랬습니다. 고생 끝 낙이 온다더니 이게 웬걸. 낙 뒤에는 현실의 무게가 자리 잡고 있더군요. 인생은 무심하다고들 하죠. 잘 되던 부모님 식당이 조금씩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야 뭐 겪어온 고생에 비하면 티도 안 났죠. 저는 대학교 진학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장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제가 취직하게 된 곳은 액세서리를 팔던 작은 회사였는데 이곳저곳 무역을 하는 회사라 그런지 유독 외국어를 잘하는 직원도 있고 생각보다 학벌을 신경 쓰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런 분위기를 오래 겪으니 대학에 별 생각이 없던 저도 제 학벌을 신경 쓰게 되더군요. 대학을 안 가고 회사로 바로 취직할 당시엔 빨리 돈을 벌어 가족에게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부모님도 할머니도 점점 늙고 지쳐가시는 게 제 눈에 보였으니까요. 부모님의 식당은 그나마 사정이 나아져 단골로 수입 유지는 되었으나 그뿐이었답니다. 전 그저 부모님의 한숨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직이라 더 그랬던 것일까요? 저는 결국 대학교에 가기로 마음먹었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죠. 어느 정도 돈도 모았겠다. 대학교에 가려면 지금이 최적기일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아니면 언제 또 기회가 있을까? 그리 생각하며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어요. 저는 낮에는 일을, 밤에는 밤새워 공부하며 시험을 준비했고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받아 대학교에 합격해 대학생으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니 건너 들었던 것보다 돈 나갈 일이 더 많더라고요. 이러다 대학 졸업 전에 모아둔 돈 다 털리겠다 싶었어요. 제가 절약할 수 있는 유일한 돈은 등록금이었고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악착같이 사수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언젠가부터 동기들은 저를 독하다며 장학금 귀신이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때로 이번 장학금은 본인 것이라며 저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동기도 종종 있었지만 전 그때마다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해 매번 장학금을 지켜냈죠. 그러다 딱 한 번 제가 장학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과는 영문학과였는데 아무래도 외국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쓰이는 영어와 제가 책으로 공부한 영어가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공부해도 놓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아주 미세한 점수 차이로 장학금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은 걸 시험 문제로 냈으니 어찌나 억울하던지요. 이게 부패의 현장인가 싶었답니다. 제 자리를 차지해 장학금을 받게 된 사람은 어떤 복학생 남자였는데요. 방학에 어학연수까지 다녀올 정도로 부잣집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이야 어학연수가 꽤나 흔해졌지만 그때 그 시절의 어학연수는 좀 남다르게 느껴졌죠.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되네요. 별 생각 없다가도 돈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여유가 있었더라면 또 모르겠지만요. 모아둔 돈도 거의 다 써가서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그 상황에 장학금까지 못 받았다니, 심지어 아주 미세한 점수 차이 때문이라니. 그런데 어쩌겠어요. 억울한 만큼 전 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었을까요?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해 매일 출석 도장을 찍듯 도서관에 매일 출석하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 복학생도 어느 순간 도서관에 매일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장학금 한 번 받고 나니 학구열이 불타올랐나 보다 하고서 눈에 쌍심지 켜고 경쟁하듯 공부했습니다. 저나 그 복학생이나 매일 도서관에 있으니 매일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얼굴 생김새가 그리 나쁘진 않더라고요. 처음엔 장학금 못 받은 게 억울해서 째려보다가 매일 공부하러 오는 걸 보니 경쟁심이 느껴져서 째려보던 어느 날 제가 째려보는 걸 느꼈는지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내가 널 나의 경쟁자로 의식하고 있었다는 걸 알려주기 싫어 우연인 척 바로 시선을 피했지만 별 효과는 없더라고요. 어찌나 빤히 쳐다보던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또 습관처럼 그를 째려보고 있던 저를 발견했죠. 전 그와 눈이 계속 마주쳤고 어느샌가 그의 눈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사실이 점점 묘하게 느껴졌답니다. 시선을 마주칠 때마다 텔레파시를 보내는 것처럼 길게 마주치는 것은 물론 그의 눈동자가 미묘하게 갈색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오묘하게 회색빛이 감도는 따뜻한 갈색, 얼핏 보면 흑갈색인 듯 진했어요. 묘한 떨림을 동반한 채 그렇게 눈맞춤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애매한 관계에 머무르다 겨울 눈 내리던 날 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도서관에 가 공부에 정진했죠. 그러다 시간이 늦어 공부를 마무리하고 짐을 챙겨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답니다. 등 뒤에서 어떤 남자가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네, 맞아요. 바로 그 복학생이었어요. 눈이야 자주 마주쳤었는데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그때에서야 처음 들었어요. 저는 뒤돌아 왜 부르셨냐고 물어보았죠. 오늘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밤이 늦어 유독 쌀쌀하고요. 괜찮으시다면 이거 받아주시겠어요? 바로 마시지는 마시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손에 쥐고 가세요. 손 시렵지 않게. 손난로처럼 쥐고 있으면 꽤 따뜻하거든요. 그 복학생이 어색하게 얼굴을 붉히며 건네준 따뜻한 캔커피에 저도 모르게 꾸벅 감사 인사를 하며 받았어요. 남자는 머리를 긁적이며 환하게 웃더니 반대편으로 뒤돌아 뛰어가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캔커피를 만지작거렸는데 그 남자의 말처럼 정말 따뜻하더군요. 캔커피엔 조그만 쪽지도 붙어져 있었어요. 처음 받아보는 이성의 호감 표시는 아니었으나 이렇게 마음이 와닿은 적은 처음이었네요. 당신과 매일 눈이 마주치는 것 같습니다. 부디 제 착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눈동자를 볼 때면 마음이 설렙니다. 당신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눈 내리는 겨울밤이 꽃이 핀 봄바람처럼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좋은 인연이 되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싶습니다. 덕분에 저는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집에 도착했죠. 그날 밤 이부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절로 시선이 책상 위 캔커피로 향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레 그 남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머쓱하게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긁는 모습과 미세하게 떨리던 목소리가 생각났어요. 또 그 남자가 준 캔커피의 온기가 아직도 손에 남아있는 듯 했고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어요. 조금 낯간지러운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 길로 다음날 저는 그에게 캔커피 하나를 건네는 것으로 그의 쪽지에 화답해 주었어요. 눈 마주치며 생겼던 묘한 끌림에 만나봐도 나쁘지 않겠다는 마음이 가슴 한켠에 생기기 시작했죠. 한두 달 그이와 연락을 이어가다 그이가 먼저 마음을 고백했고 마침내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 되는 것으로 인연을 맺었어요. 연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이는 꽤 좋은 연인이자 선생님이었고 저에게 학업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답니다. 교수님의 말씀과 책에만 의지해 공부하던 저는 그이가 알려주는 뉘앙스의 차이를 듣고 영어란 학문을 좀 더 섬세하게 파고들게 되더군요. 그때에서야 왜 저번에 제가 장학금을 놓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억울하지 않다는 건 아니었지만요. 아무튼 연애가 진전할수록 조금은 지루하던 공부 또한 색다르게 느껴졌답니다. 그이에게 여러 도움을 받으며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장학금은 자연스럽게 저에게로 돌아왔어요. 어찌나 기쁘던지.
그렇게 연애와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시간은 빠르게 흐르더라고요. 장학금을 몇 번 더 타고 나니 제가 졸업할 때가 된 것이죠. 졸업식 날에 그이가 맛있는 저녁밥을 먹으러 가자며 제안을 하더군요. 가족과는 이미 점심때에 회포를 푼 후였으니 거리낄 것도 없어서 저는 기쁘게 받아들이며 그이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라 그런지 그이가 신경을 많이 쓴 게 느껴졌어요. 야경이 훤히 보이는 호텔 레스토랑이라 어딘가 과하게 느껴지긴 했는데 내 착각인가 보다 싶었죠. 기분은 좋으니 마냥 웃고 있는데 그이가 갑자기 분위기를 잡으려 하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일단 그냥 웃으며 그이를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그이가 저를 향해 한쪽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갑작스러운 전개에 저는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죠. 아니, 그이와 연애를 하면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몇 번 나눈 적은 있었지만요. 그렇다고 결혼한 미래를 함께 꿈꾼다거나 결혼에 관련된 깊은 대화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졸업했다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마냥 결혼까지 풀악셀을 밟아버리는데 그 속도를 따라가느라고 시간 좀 걸렸습니다. 그이는 얼굴을 뻣뻣이 긴장시킨 채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고 특유의 머쓱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하는 말이 제가 공부에 대한 욕심이 커 보여 대학교 다니던 때는 청혼 엄두도 못 냈대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난 준이랑 결혼해야지 졸업하는 날 꼭 청혼할 거야만 되뇌었다고 하소연을 하더랍디다. 저야 평생 나만 사랑하겠다며 제발 받아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은근 좋기도 하고 청혼을 수락했죠. 그렇게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서두르진 않았고요. 시간이 앞으로 많으니 일단 양가 어른들을 찾아뵙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했어요. 제 부모님은 그때까지도 식당 일로 바빠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예비 시부모님을 먼저 찾아뵙게 되었죠.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만난 과일 꾸러미를 들고 예비 시부모님 댁에 찾아갔는데 그 시대 일반적인 시부모들과는 달리 정말 다정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갔었거든요. 왜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있으렴. 응? 편하게. 내 평생 소원이 딸 하나 갖는 거였는데 말이야.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내 딸과도 같다고 생각하기로 했지. 아직 식도 올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널 만났으니 지금부터 널 내 딸이라 생각하고 싶단다. 그래, 그렇다 해도 애 엄마 말에 너무 부담 갖지는 말고 그저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앉아 있어라. 배고프지는 않으니? 과일이라도 좀 먹지 않으련? 과일도 여러 개 먹으라고 깎아주시고 밥도 어찌나 정성 가득 차리셨는지 식탁이 틈없이 빽빽해 상다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답니다. 저 어머님 아버님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밥이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감사히 잘 먹었어요. 혹시 고무장갑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시면 설거지와 뒷정리는 제가 할게요. 오랜만에 솜씨 좀 부렸지 뭐니? 아이고, 설거지는 뭔 설거지. 요새 어떤 딸이 이렇게 설거지를 하려 하겠니? 내가 괜히 딸처럼 생각하겠다고 한 게 아니다. 딸내미는 편하게 소파에서 TV나 보면 됩니다. 그래, 처음 인사 와서 설거지부터 시작하면 그게 무슨 가족이겠니? 내가 테레비 틀어줄 테니까 이리 와서 테레비 보렴. 점수를 좀 따볼까 싶어 무어라도 하려 하면 극구 만류하며 텔레비전을 틀어주시는데 어찌나 다정하시던지요.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 뵙고 나서 그이와 결혼하기로 하길 정말 잘했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고 하죠. 이번엔 예비 신랑이 제 가족에게 인사 오기로 한 바로 전날이었어요. 할머니가 원래도 산책을 자주 나가시기는 했지만 주로 점심 먹고 난 후에야 느긋하게 나가
오후 4, 5시쯤 되면 집으로 돌아오시곤 했거든요. 그날따라 할머니가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무언가 준비하더니 어디론가 나가려 하길래 제가 붙잡고 물어봤죠. 할머니, 이른 아침부터 뭐 그리 분주해? 어디 나가려고? 뭐 어디 약속 있어요? 아, 내일 우리 손주 사위 될 사람 볼 건데 신경 좀 써야 하지 않겠니? 머리도 새로 하고 시장 좀 둘러보고 그러련다. 걱정 말고 있어라. 금방 나갔다 올 테니. 염색을 새로 하시려나 보다, 파마까지 하시려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오후 6시가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초조하긴 했지만 워낙 정정하신 할머니이고 가끔 가다 늦으실 때야 있었기 때문에 머리하는 게 조금 오래 걸리시나 보다 했죠. 거실 소파에 앉아 할머니를 기다리면서 할머니 오면 왜 이렇게 늦었냐고 타박해야지 속으로 생각했어요. 별거 아닐 거라고 금방 집에 들어오실 거라는 저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할머니는 그날 늦게까지, 심지어 밤 10시가 지날 때까지도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연락도 안 받으시고 집에도 안 오시고 하니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어디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닌지, 혹여나 범죄에 휘말리신 건 아닌지 안 좋은 상상은 끝도 없이 커져만 갔어요. 밤늦게 식당 마감하는 부모님께 할머니가 아직도 안 들어오셨다고 연락을 한 뒤 일단 파출소에 가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실종이 된 지 하루가 지나야 실종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기다려보라는 답변만 듣다 나왔습니다. 근데 기다려보라고 했다고 그저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길거리를 걸으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혹시 우리 할머니 못 보셨냐며 사진까지 꺼내어가며 물어보았어요.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찾으러 나가볼 걸, 부모님께 조금 더 일찍 말해볼 걸. 혼자 자책하면서 많이 불안해하며 떨고 있을 때 예비 신랑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 찾아뵈러 가는데 너무 긴장된다는 예비 신랑의 말을 뚝 자르고 할머니가 사라졌다고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목소리는 바들바들 떨리고 말은 두서없이 막 나오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아무 일 없을 거라며 곧 돌아오실지도 모르니 일단은 집에서 기다려보자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부모님, 예비 신랑까지 모두가 거실에 앉아 밤새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도했어요.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눈이 새빨개진 보람조차 없게 현관문은 끝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원래라면 예비 신랑이 인사 오기로 했던 날 설렜어야 할 아침이 싸늘하게 밝아왔어요. 24시간이 지나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하러 다시 찾아가는 도중 동네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루 동안 의식이 없으시다가 이제서야 의식을 되찾았다고 말을 하시는데 너무나도 청천벽력 같은 말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원에 도착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손등으로 마구 눈을 비비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할머니의 상태를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머님이 솔직히 운이 아주 좋았다고밖에 설명드릴 수 없겠네요. 연세도 꽤 있으시고 길가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터라 자칫 잘못하면 의식을 잃어 영원히 되찾지 못하거나 의식을 되찾으시더라도 후유증으로 영구적인 장애를 얻을 수 있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신고자분이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취해 주셔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어 보이지만 의식을 되찾기까지 꼬박 하루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며칠 더 입원하셔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권하신 대로 할머니는 며칠 더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나니 그제야 안도감이 들고 쿵쾅거리던 심장 또한 차분히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어제 머리를 하러 길을 나섰다가 뇌졸중이와 길에서 쓰러지셨고 마침 지나가던 신고자분이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재빠르게 119 신고를 했던 겁니다. 할머니는 의식이 없어 당연히 집으로 돌아올 수도 바로 연락할 수도 없었던 것이고요. 때마침 지나가던 분이 뇌졸중에 해박한 분이셨다니 이런 행운이 또 어디 있을까요? 신고자분을 만나면 뽀뽀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신고자분이 아직 병원에 있으시다는 말에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리기로 했죠. 부모님은 감사 인사를 먼저 하고 오겠다며 신고자분을 찾으러 가셨고 저는 잠시 할머니 손을 붙잡고 있다가 뒤늦게 예비 신랑과 함께 뒤따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방향을 꺾었더니 부모님이 신고자분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어머니가 별탈 없이 살아계십니다. 정말 어떠한 말로도 이 감사함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꼭 차례를 해 이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한 것뿐인데요. 할머님이 의식이 없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루 만에 깨어나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정정하시다니 제가 다 기쁩니다. 사례라니요. 정말 괜찮습니다. 할머님이 앞으로도 정정하시다면 그걸로 만족할 것 같네요. 거리가 가까워지며 부모님께 가려져 있던 신고자분의 모습이 점차 드러나자 예비 신랑과 저는 순간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하며 긴가민가 하고 가까이 다가가는데 예비 신랑이 깜짝 놀라 소리를 치더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왜 여기 있어?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믿기지 않네요. 기막힌 우연이라는 게 실존하기는 실존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신고자분이 바로 제 예비 시어머님이셨던 거지요. 생각지도 못한 우연에 우리 가족은 잠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님도 두 눈을 휘둥그레 뜨셨죠. 어머나, 이런 우연이 어떻게 다 있니? 세상에 준이야, 어제 그분이 준이의 할머님이셨구나. 내가 발견 못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 왠지 어제 유난히 그 길을 지나가고 싶더라고요. 저 준이 어머님과 아버님이신 거죠? 저 준이 시엄마 될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정말 반가워요. 무슨 우연이래요. 은인이 예비 사돈이었다니 저도 너무 반가워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네요. 세상에,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려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실례가 아니라면 이렇게 된 거 밥 한 끼라도 같이 드시지 않으실래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병원에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배고프시진 않으신가요? 뭐라도 드시겠어요? 그래요. 다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읍시다. 이렇게 그냥 보내면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예비 사돈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제 어머님을 구해주신 은인이시니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아유, 그러지들 마셔요. 제가 한 게 무엇라고 그리 띄워주시나요? 밥은 다음에 상견례 할 때 같이 드는 거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은 좀 많이 피곤하고 그래서요. 아무래도 지금은 좀 어렵겠어요. 제 생각을 해 좋은 제안 주셨는데 일이 거절해서 죄송하네요. 와, 휩쓸리듯 몰려오는 정보와 대화에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만 마음속으로 골백 번 중얼거렸어요. 사실 저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누군가 빠르게 조치하고 신고해서 별탈 없이 이렇게 살아있죠. 그 후로 무서워서 뇌졸중에 공부를 좀 했는데 이게 이렇게 풀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상했던 오늘은 아니지만 큰일 없이 무탈하게 잘 풀렸죠. 예비 신랑은 제 할머니도 제 부모님도 한자리에 모여 인사를 했습니다.
부모님과 할머니는 이 정도면 운명이고 은인이고 행운이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결혼도 허락하셨고요. 저희의 결혼은 말에 날개 달린 듯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답니다. 너무도 수월하게 행복한 결혼식을 치르고 화목한 가정을 이뤘죠. 아이도 둘 낳아 잘 길렀고요. 딱히 달라진 것도 없이 눈 떠보니 어느새 지금이네요. 할머니는 두 번째 증손주까지 보시고 편안히 눈을 감으셨어요. 그에 비해 몇 년 전 시어머님은 간경화 증상이 심해져 크게 앓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간이식 수술 말고 다른 치료는 사실상 무의미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드라마 같은 데에서 보면 자식이나 형제들 중 한 명은 간이식이 가능하고 그렇던데 이건 무슨 하늘의 장난인지 피가 이어진 가족들 중 간이식이 가능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자식인 제 남편조차 해당이 없다고 하니 솔직한 심정으로는 가망이 없나 싶었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시어머님을 보낼 수는 없었네요. 무엇라도 해봐야지 보낼 때 보내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 저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간기증 공여자 검사를 받아봤어요. 제 나이가 그리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님께 간이식이 가능하다는 결과 또한 나왔죠. 시어머님께 받은 은혜를 내 평생 갚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기회는 말도 없이 이런 형태로 찾아오더군요. 시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며느리가 아닌 새로운 딸이라 노래를 부르시곤 했는데요. 그렇게나 딸이라고 노래를 부르시더니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타나나 싶었어요. 무섭지 않았냐고 하면 거짓이겠죠. 엄청나게 무서웠답니다. 시어머님을 위해서 일단 무엇이든 해봐야지 하고 결심할 때는 언제고 막상 간기증이 가능하다니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간이식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히고 나서도 매번 망설이게 되었고 또 매번 고민되었으니까요. 솔직히 간 이식 후 후유증을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시부모님을 만나고 행운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하기에 이번에도 행운이 따르리라 믿고 이식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제 결정에 시아버님은 제 두 손을 붙잡고는 미안하고 고맙다며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큰 수술을 앞두니 저도 마음이 찡해져서 같이 손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하다면서요. 남편도 울먹이며 저한테 고맙고 미안하고 또 사랑한다면서 저를 껴안았고 한참 동안 저희는 그러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서로 고맙고 미안한 게 많았던 건지 누가 보면 세 명이서 돌림 노래라도 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이식 수술이 진행되었고 제 믿음에 보답이라도 하듯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현재 80세가 넘어가시는데도 정정하세요. 저는 후유증이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할 듯 하네요. 확실히 체력적으로 약해진 게 느껴져서요. 수술 후 복대를 차고 다녀야 했던 것도 생각보다 번거로웠고요. 그렇지만 이식 수술을 결정하고 각오했던 것보다는 후유증이 심하진 않아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얻은 만큼 잃은 것도 있었네요. 이렇게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겼답니다. 글로 다 적어보고 나니 나름 굴곡진 삶을 살아온 것 같기도 하네요. 살다 보니 저는 어느새 중년이 되어버렸고요. 시아버님은 여전히 저에게 맛난 과일을 깎아주시고 시어머님은 본인보다 제 건강 걱정을 더 많이 하시며 음식을 자꾸 입에다 넣어주십니다. 사실 제가 공여자 검사를 받을 때 가장 반대하셨던 분이 시어머님이셨거든요. 전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고 다행이라 생각해요. 시어머님이 그대로 돌아가셨다면 너무 슬펐을 것 같거든요. 참, 제 부모님도 여전히 정정하게 잘 살아 계신답니다. 식당은 예전에 정리했고 요새는 여유로운 노년의 삶을 제대로 즐기고 계세요.
여기 데려가달라, 저기 데려가달라 모시며 여행 가기 참 힘들 정도예요. 요즘 저의 소원은 제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오래오래 제 곁에 머물러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랍니다. 소원 한 가지 더 말해보자면 저도 시아버님처럼 그리고 시어머님처럼 새 가족이 될 예비 며느리에게 엄마처럼 다정한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요. 시부모님이 저에게 그리하셨듯 저도 예비 며느리에게 너는 내 딸이라고 하려고 해요. 저는 이미 딸 하나가 있으니 둘째 딸로요. 과일도 깎아주고 맛있는 밥도 해주고 그럴 예정이에요. 진정한 가족이 되기까지는 분명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예비 며느리한테는 이런 제 마음이 조금 부담스러울까요? 제 아들이 결혼을 마음먹었다니 그게 그리도 신기해서 마음이 주체가 잘 안 되네요. 빠르게 흘러간 세월에 문득 외로워지고 먼저 가신 할머니가 떠오르지만 앞으로 만날 새 가족을 생각하니 그리움 위에 설렘이 내려앉은 듯합니다. 할머니는 시간이 흘러 나중에야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저는 앞으로 만날 새로운 가족에게 제가 배운 모든 사랑을 베풀 예정이랍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고요.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세기의 어른들의 약속 때문에 결혼을 강행했던 딸 가진 엄마입니다. 요즘 어른들의 뜻대로 결혼을 하게 되는 정략 관계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게 제 일이 될 줄은 몰랐네요. 보통 드라마에서 보면 집안끼리 사업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자녀 결혼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많이 봤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의미의 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제 할아버지와 남편의 할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만난 인연이거든요. 완전 영화 한 편 만들어내도 될 소재일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해도 결혼하면 그 마음이 식는다는데 사랑 한번 해본 적 없는 남자의 방탄함은 얼마나 못 볼 꼴인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할아버지가 이어주는 인연과 만나 결혼을 하게 된 사람인데요. 듣자 하니 저희 할아버지가 남편의 할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출근 도중 웬 난폭 운전하는 차주 때문에 아주 큰 변을 당할 뻔했는데 그걸 미리 감지했던 남편 할아버지가 트럭으로 그 앞을 막아섰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브레이크 고장난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고 다행히 트럭을 들이받고 멈추게 된 거라네요.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 대신 남편 할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걸로 들었어요. 정말 다행인 것이 차량이 트럭 뒷부분을 박는 바람에 남편 할아버지도 발목 골절만 되었을 뿐 운 좋게 목숨은 부지했다고 해요. 그 때문에 두 분이 인연이 되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남편 할아버지 병원비부터 간병인까지 다 붙여서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할아버지가 경제활동이 끊기니 그것에 대한 보상도 직접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우리 할아버지가 가구회사 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구 하나 먹여 살린다고 크게 형편이 흔들리는 여건은 아니었어요. 심지어 할아버지는 남편네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걸 알고 남편 할아버지에게 옆집 주택 건물을 구해다 주면서 사이좋게 나란히 전원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요. 두 분이 옆집에 살았을 만큼 친했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관계가 저와 남편에게로 이어졌는지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은인? 정신적 지주? 그런 관계를 끝까지 쥐고 가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손자, 손녀까지 같은 시기에 얻었다 보니까 운명 같은 우정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저와 남편은 일면식도 없는 각자의 할아버지 존재 때문에 그렇게 강제 만남을 가져야 했습니다. 왜 할아버지들의 인연을 저와 남편이 대신 떠안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시대 분위기가 손녀, 손자 넘겨주는 게 꽤 있는 일이다 보니 생긴 불상사라고 보는 게 가장 이해하기 편하겠네요. 물론 저는 끝까지 싫다고 저항을 했습니다. 남편 쪽에선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생일 당시 처음 그 사실을 말해주었는데요. 솔직히 장난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니까 바로 결혼 준비를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때가 가장 반항기가 심했을 때였을 겁니다. 당시 사춘기보다 더 심한 갈등을 일으켰으니까요. 싫다고. 할아버지도 진짜 너무해. 내 삶인데 왜 할아버지가 멋대로 정해? 나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 다른 애들은 전부 해외여행 간다고 난리인데 왜 나만 결혼 준비를 해야 되냐고. 싫어. 절대 안 해. 어른들 약속 어기면 하늘에서 천벌 받아. 할아버지가 너 하나 보고서 다른 형제들 말고 네 아빠한테 재산 상속해준 거야.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텐데 약속은 지켜야지. 네가 자꾸 거절하면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돈 들고 튄 사람이 되잖아. 그러니까 왜 내 허락도 없이 다 마음대로 했냐고. 요즘 세상에 누가 결혼을 그렇게 해? 엄마 아빠도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억울해하는 게 이상한 거야? 나는 지금 내 인생이 걸렸어. 그것도 내 의지가 아닌 어른들 때문에 망하게 생겼는데 얌전히 받아들이는 게 더 이상하지. 시끄럽다. 이미 결정된 일이야. 네가 그 결혼하지 않으면 우리 집은 모든 재산을 토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 집안 일으킨다 생각하고 할아버지 뜻대로 해. 보니까 남자 쪽 인물이 영 아닌 것도 아니더라. 부모님에게 대들어봤자 싸움만 길어질 뿐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 큰 나이에 초등학생 때도 안 해본 난동까지 부렸거든요. 울고 불고 떼쓰고 악까지 질렀는데도 부모님은 꿈쩍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와 친구 집에서 지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땐 한동안 부모님 얼굴도 안 보고 연락도 안 했었네요. 심지어 집을 나온 그날 저는 자식으로서 해선 안 될 말을 문자로 남겼었는데요. 결혼하라는 그 제안을 거두지 않으면 평생 천륜을 끊어버리겠다고 부모님한테 감히 협박 문자를 보내버렸죠. 제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지만 그만큼 팔려가듯 결혼하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부모님께서 한낱 제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 안의 내용은 할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보물같이 여겼는지가 구구절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런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과 상속된 것이 많아서 그 깊은 뜻을 거역할 수가 없고 제가 끝까지 싫다고 한다면 정말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도대체 제가 왜 어른들 약속 때문에 부모님과 연을 끝내 만에 이런 사정에 휘말려야 되는 건지 당시 제 처지가 괴롭기만 했는데요. 결국 저는 부모님의 단념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깟 결혼 때문에 부모님과 연을 끊는다는 거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생판 모르는 남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고 싶지 않아서 정말 사형 선고 받는 기분으로 그 결혼을 받아들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랑 제가 동갑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서로의 처지가 꽤나 차이 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할 당시 여태 직업 하나 없는 공시생이었고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미리 해온 취업 준비 덕분에 미술관의 큐레이터로 일한 지도 꽤 되었죠. 저희 친정 쪽이 가구 회사 때문에 원래부터 살림이 좀 넉넉한 편인데 그에 반해 남편 쪽은 평균에 못 미치는 형편이었던지라 제가 시댁을 들어가는 것이 아닌 남편이 대릴 사위로 친정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시댁도 우리 재산 때문에 남편더러 친정에 밉보이지 말고 잘 붙어있으라며 남편한테 단단히 일러놓았더군요. 한날 시모가 저한테 따로 전화가 왔는데 상견례 이후로 시댁의 연락을 처음 받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세아가, 우리 아들이 많이 부족해도 네가 좀 이해해주면서 살아주라. 너와 달리 우리 아들은 배운 게 많이 없어. 우리 형편이 그리 넉넉지 못해서 어릴 적부터 겨우겨우 남들 쫓으며 키웠거든. 너한테는 한참 못 미치는 남편감일 테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착한 애니까 꼭 잘 좀 데리고 살아줘. 네, 뭐 그런 걸 저한테 부탁하고 그러세요. 어른들 뜻으로 결혼하게 되었지만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저도 잘하고 신랑도 잘해서 서로 맞춰가야죠. 부족한 건 저도 많아요. 그런 걸로 서로 다투는 일은 없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쩜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생겼는지 모르겠다. 고맙구나. 앞으로 시댁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한테 안부 전화도 필요 없고 명절 때도 여유가 되면 들리던가 해. 굳이 억지로 시간 내서 올 필요 없단다. 시댁에선 저를 굉장히 귀한 며느리로 대해줬습니다.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시집살이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친정에서만 30년을 살았는데 남편까지 친정에 와서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남들은 결혼하면 친정집 가는 걸음이 그리 어렵다던데 저는 반대였어요. 시댁을 마주할 일이 가문에 콩나듯 거의 없었죠. 저는 원치 않는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다른 부부가 겪는 흔한 고부 갈등도 없었고 시댁 눈치도 안 보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그나마 기쁘다고 해야겠네요. 솔직히 남편만 아니었다면 제 인생은 오점이 없을 만큼 나름 우수했거든요. 그러나 역시 하나 있는 오점 또한 무시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시댁과 갈등이 없으면 뭐합니까? 남편은 없는 형편에 눈치까지 없고 성품도 저렴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우스운 짓을 친정 어른들이 모르도록 교묘하게 행동한다는 것도 여우 같고 참 교활했죠. 자기야, 나 오늘 학원에서 웬 어린 여학생이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더라. 심심해서 그러는데 술 한잔하지 않겠냐고 하길래 내가 엄청 잘난 아내 있다고 거절했어. 잘했지. 제 남편은 자랑할 게 없어서 고작 저런 걸 자랑이라고 떵떵거리며 말하는 사람입니다. 더 우스운 건 뭔 줄 아시나요? 그렇다고 남편이 바람을 안 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친정 돈 받아서 학원까지 다니고 있으면서 거기서 결국 여학생 하나랑 딴짓을 해버렸더라고요. 밥 사 먹으라고 줬던 내 카드로 여학생이랑 술을 먹었던데 그 나이가 되도록 카드 긁으면 문자가 날라오는 줄도 몰랐나 봐요. 게다가 그 여학생이 자취를 하고 있었는지 학원 땡땡이까지 치고 거기서 두 집 살림 비스무리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살림 차려준다고 제 카드를 마구 긁으니 문자 날라오는 게 열이 너무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이 다니는 학원에 제 친구가 강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일부러 그 학원을 등록해줬고 제 친구가 그곳에 있다는 걸 남편한테는 알리지 않는 상태였죠. 원래부터 사랑하지 않기도 했지만 마음을 전혀 내준 적 없는 생판남이 제 돈으로 딴짓까지 했으니 죽어라 꼴 보기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과 의논도 하지 않고 당장 학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은 빠르게 돌아오더군요. 남편이 한마디 말도 없이 제가 근무 중인 미술관을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직장으로 찾아오는 거 싫어하는 걸 알고서 일부러 작정하고 왔다는 게 티가 났습니다. 학원은 왜 끊어? 내가 거기서 무슨 쪽팔림을 당하고 왔는지 알아? 어린애들 다 보는 앞에서 대놓고 쫓겨났다고. 내 꼴만 우스워졌다고 생각해? 내가 우스워지면 당신 꼴도 똑같이 형편없어지는 거야. 미쳤어? 조용히 해. 여기 내 근무지야. 학원 잘린 게 뭐 자랑이라고 남의 직장까지 찾아와서 난리야. 당신이 당신 스스로 이미지 깎아먹고 있다는 생각 못해? 할 말 있으면 집에 가서 얌전히 기다려. 내가 당신 개야? 돈 많다고 유세 부리는 거 참아줬더니 사람 참 간사하다. 내가 맞춰주기만 하니까 뭐든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나도 여기서 당신한테 똑같은 수치심 느끼게 해주려고 찾아왔는데 어쩌나? 그게 싫으면 당장 학원 재등록해. 수치심? 당신이 나한테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얼마나 된다고 보는데?
내가 내 카드로 바람피고 두 집 살림까지 차리는 놈을 너그럽게 눈 감아줄 거라 생각했니? 우리가 똑같은 선상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돈으로 유세 부린다고? 알면 이혼 안 하고 끼고 사는 걸 감사하게 여겨. 남편은 직장이라서 제가 사람들 눈치 보고 한마디도 못할 줄 알았나 봅니다. 저더러 난처해지라고 먼저 공격한 것 같은데 되레 자기 얼굴만 팔리는 꼴이 되어버리자 별다른 말 없이 그대로 도주해버리더군요.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먼저 제게 넙죽 사과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실수했어. 처가 식구들 눈치 보느라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제발 학원만 다니게 해주면 안 될까? 누구 하나 잡아먹을 것처럼 찾아와서 덤벼들 때는 언제고. 갑자기 꼬리 내리는 이유가 뭐야? 그렇게 나랑 같이 사는 게 갑갑하고 자존심 상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이혼해 줄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감히 이혼을 얘기하겠어. 그냥 나도 모르게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욱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근무지 찾아간 건 특히 내가 생각해도 정말 창피한 짓이었어. 저는 남편의 반성하는 태도를 크게 보고 다시 학원을 보내주었는데요. 제 친구가 있는 곳은 쪽팔려서 못 가겠다길래 다른 학원에 등록을 해줬습니다. 남편은 정말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한동안은 조용히 공부에만 열중하더라고요.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 제게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무탈한 세월 동안 남편이란 사람한테 정이 들었나 봐요. 딱히 아이를 가지는데 남편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저의 출산과 동시에 남편은 취업에 성공을 했는데요. 아이가 생기니까 제법 남들 사는 것처럼 가정이 꾸려지는 것 같더군요. 저는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이젠 남편이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하는 일은 영무원이었는데 집이랑 거리가 좀 있는 역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선뜻 제 차를 내주었어요. 참 웃긴 게 남편으로 보는 것과 아이 아빠로 보는 건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아이 아빠로 보니까 남편한테 좀 더 관대해질 수 있었어요. 또 막상 남편이 제대로 된 직업인이 되니까 애 하나 키워낸 것처럼 내심 뿌듯하기도 했고요. 이건 사랑하는 사이고 아니고를 떠나 말 그대로 정이었고 살다 보니까 또 그런 환경에 적응해 갔던 거죠. 남편은 제가 주는 차를 눈치 보면서 거절하다가 금세 고맙다고 냉큼 받아갔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어린이집 입학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복직을 해야 했는데요. 아이의 어린이집이 친정과 멀어서 결국 저희는 결혼한 지 아주 오래 지나서 분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친정 부모가 눈치 준 건 없는 것 같은데 남편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지길래 혼자서 눈치를 많이 봤나 싶어 좀 미안하더군요. 그렇게 분가를 해서 아이는 3살 나이에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었고 저는 다시 근무지로 복귀하였습니다. 아이를 하원시킬 사람이 필요해서 하는 수 없이 맘시터까지 고용하게 되었는데요. 돌보미 아줌마를 구하는 건 처음이라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아줌마도 잘못 걸리면 애 버릇에 나쁜 영향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양가 어른한테 맡기는 건 실례잖아요. 사실 방도락은 맘시터밖에 없는데 몇 없는 악플들 때문에 자꾸 꺼려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결국엔 이 선택지로 가야 하는 걸. 나름 주변인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최대한 스펙 괜찮은 맘시터를 고용했고요. 당시 제가 30 중반이었는데 맘시터는 어린이집 선생님을 해봤던 40대 초반으로 선정했어요. 다행히도 선생님을 했던 분인지라 아이 다루는 것이 서툴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아이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보여서 고용을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서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세롬이가 누굴 닮아서 벌써부터 한인물 하나 했더니 그게 다 엄마 유전인가 봐요. 다른 건 이미 공지받아서 알고 있는데
혹시 세롬이한테 따로 주의점이 있을까요? 칭찬 감사드려요. 역시 아이를 다뤄보신 분이라서 질문 자체가 다르네요. 덕분에 벌써 안심이 됩니다. 따로 조심해야 될 건 딱히 없는데 세롬이가 꽃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음식도 안 가리고 잘 먹거든요. 맘시터는 제 말을 휴대폰에 기록하면서도 옆에서 제 딸이 관심을 보이면 상냥한 미소로 사근사근 대해주었습니다. 딸도 이모 하면서 금세 잘 따르더군요. 근무 시간이 아이 하원부터 제가 퇴근할 때까지만 봐주면 되었는데 제가 퇴근을 7시에 하기에 2시간 더 연장해서 일을 해주셔야 했거든요. 보통 5시 이후엔 아줌마도 집에 가서 저녁 차릴 시간이니까 근무 시간이 불편하지 않느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이혼을 해서 자기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챙길 식구가 없어서 저녁이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혹시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사과를 드렸는데 아줌마가 다 지난 과거라며 시원시원하게 넘어가시더군요. 아줌마 인상이 처음부터 너무 괜찮았기에 저는 배고프면 아이 저녁 먹일 때 같이 먹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줌마도 막상 제가 겸상 제안을 해주니 누구랑 함께 밥 먹은 지 오래돼서 쓸쓸했다면서 우리 애랑 같이 밥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내가 맘시터 고른 눈썰미 하나는 기가 막혔구나 자만을 했었네요. 그렇게 한 3주 정도 무탈하게 생활 패턴이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새벽 근무를 뛰게 되면서부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출근하게 된 남편이 맘시터 아줌마가 출근할 때쯤에 퇴근을 하니까 늘 서로 마주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한날은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아줌마랑 남편이 마주보고 저녁을 같이 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자마자 육감적으로 남편이 바람폈던 지난 행적들이 떠올랐습니다. 무의식이 기억하는 뇌의 반응이었죠. 둘을 보고 당황해서 뭐하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별일 아닌 것처럼 자기 옆자리 의자를 빼주더라고요. 선생님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저녁 먹고 가라고 했어. 세롬이 봐주는 고마운 분인데 밥 한 끼도 대접 못 해줬잖아. 당신도 밥 안 먹었지? 이리 와서 앉아. 밥 공기 하나만 더 놓으면 되거든요. 얼른 오세요, 사모님. 그리고 제가 꽃게 좀 꺼냈었는데 괜찮으시죠? 이건 해산물 오래 두면 다 버려야 되거든요. 남편은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식사가 누가 봐도 집에서 차린 밥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아줌마가 직접 해놓은 거더군요. 우리 아이 하원하고 배고파하면 밥을 먹여달라고 부탁하긴 했기에 아줌마가 요리하는 걸 처음 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리를 남편한테 해주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였나요? 남편이 과거에 몹쓸 실수를 저질렀다는 선입견 때문에 너무 넘겨짚는 거였을까요? 여자의 촉이라고 증거 없는 의심은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수상한 장면이었는걸요. 한 달 지났다고 편해져서 그런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맘시터가 제 남편 와이프인 줄 착각했을 정도로 둘 사이가 다정해 보였다니까요. 제 딸은 아줌마 옆에 앉아 있었는데 아줌마가 먹여주는 밥을 잘 얻어먹고 있는 딸아이 모습마저도 불편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치 제가 이 집의 불청객인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물론 제가 나타나니까 딸이 밥 먹다 말고 제 품에 안겨오긴 했어요. 딸아이까지 아줌마가 해주는 밥이 맛있다고 종알종알 얘기하는 바람에 조금 더 묘한 속상함을 느꼈던 것 같네요. 그냥 그러려니 넘겼지만 그 이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맘시터가 직접 차려준 밥을 피곤하다는 이유로 먹지 않았어요. 나중에 퇴근하기 전 인사라도 하러 올까봐 알아서 퇴근하면 된다고만 말하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죠. 얼마 후 맘시터가 퇴근을 했는지 남편이 딸을 안고서 방에 들어오더라고요. 당신 맘시터랑 언제 그렇게 친해졌어? 둘이 사이좋게 밥 먹고 담소 나누고
그 정도로 대화를 튼 거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친해지긴 뭘 친해져. 그냥 우리 새롬이 봐주는 선생님이라서 대접하려고 그랬다니깐. 당신 오늘 직장에서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 오늘따라 까칠하네. 정말 제가 까칠하고 예민했던 걸까요? 남편의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맘시터와 별 관계 아니라며 해명하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너무 몰아세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의심하는 것도 빠르게 접어버렸습니다. 저는 평일에 쉬는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쉬는 날에는 당연히 돌보미 아줌마가 필요 없어서 아줌마도 휴일인데요. 그래서 그날엔 아이 등하원도 제가 시켜요. 여느 때처럼 한날 아이와 함께 하원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다짜고짜 아이가 저한테 수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왜 엄마가 데리러 올 때는 아빠가 안 와? 엄마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은데. 아빠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하면 안 돼? 나 또 떡볶이 먹고 싶어.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된 순간부터 아이의 등하원은 늘 저와 맘시터 몫이거든요. 남편은 영무원 근무 시간 때문에 시간 내기가 애매해서 아이 하원을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제대로 물어봤더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답을 듣고 말았습니다. 이모 올 때는 아빠도 계속 같이 왔는데 이모가 새롬이 다리 아프다고 안아주기도 했어. 다음에는 우리 국수 먹으러 간대. 잠깐만 새롬아, 아빠가 왔었다고? 새롬이 데리러 아빠까지 왔었어? 엄마는 이모 혼자서 새롬이 데려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데. 아빠랑 이모랑 같이 손잡고 놀았어. 같이 밖에서 맛있는 거 계속 먹고 이모가 새롬이 떡볶이 안 맵게 씻어주고. 딸의 얘기를 들으니 남편과 맘시터 사이에 제가 모르는 만남이 더 있다는 걸 눈치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는 남편에게 따지고 들기 전 확실한 물증을 찾기 위해서 소형 녹음기를 구매해버렸습니다. 출근하기 전 아이 가방 옆구리에다가 몰래 넣어뒀죠.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은 결국 제 심증을 확신하는 꼴이 되었고 저는 빼도 박도 못할 소송 물증을 만들기 위해서 집에다 팩캠까지 달았어요. 집안 인테리어나 가구에 관심 없던 남편은 당연히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었죠. 현장을 덮치기로 마음먹은 그날 일찍이 반차를 내고 집 주차장에서 확인하기만을 기다리다가 맘시터 출근 시간에 휴대폰을 켜서 팩캠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맘시터 둘이 현관을 나란히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딸의 손을 놓더니 아이가 보는 앞에서 스킨십까지 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순간 마이크를 켜서 둘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버렸죠. 내 앞길에 빨간 줄 하나 피해보자고 저런 짐승 새끼를 그냥 내버려뒀네. 당신한테 내가 너무 과분했나 보다. 그만 놔줘야겠어. 제 목소리가 집안에서 울려 퍼지자 남편이 소리나는 곳을 찾느라 고개를 획획 돌리는데 그 꼴이 그렇게 우습고 재수가 없지 뭡니까. 옆에 있던 아줌마도 당황해서 남편한테 뭐냐고 부추기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 집까지 도착한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여전히 신발장 앞에 서 있던 둘은 깜짝 놀라더군요. 아줌마가 비명까지 지르며 놀랐는데 그 순간 제 남편과 포옹을 하길래 마침 들고 있던 폰으로 그 모습까지 찍어버렸네요. 속상하고 분하고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대도 없었고 사랑도 한 적 없는 남자니까요. 그저 정 때문에 귀한 딸아이를 얻게 된 것만이 그에게 유일한 감사의 일이네요. 당신 취향은 대체 뭐야? 어린애야 아줌마야? 아니면 짐승처럼 가리는 게 없어? 어쩜 그렇게 줏대 없이 했던 실수 또 하고 또 하니? 시댁 식구들이 참 안쓰럽다. 당신 같은 것도 아들이라고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혼수 대주셨는데. 뭐야? 다짜고짜 이게 무슨 무례야? 대체 집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사진은 또 왜 찍는데? 애 보는 앞에서 엄마라는 사람이 참 잘하는 짓이다.
말 조심 안 해? 애 앞에서 말 조심, 행동 조심 안 한 게 누군데. 당신은 입이 수천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돼.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돼? 빨리 이혼하고 당신 빈털터리로 쫓아낼 거야. 이 아줌마도 소송할 거고. 네? 아니 사모님, 오해세요.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저희 그런 사이 아닙니다. 새롬 아빠, 빨리 해명해봐요. 사모님이 크게 착각하시잖아요. 둘은 당황해서 서로를 눈치봤지만 가진 것 없던 남편이 먼저 나서서 아줌마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비굴한 모습은 제가 본 사람들 중 단연 1등이었지 않나 싶네요. 난 아니야. 이 아줌마가 나 꼬셨어. 내가 안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줌마가 자꾸 자기 남편이랑 이혼했다면서 꼬시니까 흔들린 것뿐이야. 뭐라고요? 새롬 아빠, 먼저 저한테 치근덕거리셨잖아요. 저더러는 저처럼 가정적인 여자랑 살고 싶다고. 방금 또 그런 소리 해놓고선 왜 이래요? 뭐래. 내가 뭐하러 젊고 능력 좋은 아내 두고 당신같이 가진 것 없는 늙은 아줌마한테 관심을 주겠어요? 우리 새롬이 봐준다고 잘해준 것뿐인데 아줌마 혼자 착각해서 나 꼬신 거 아니에요? 어머머, 이 아저씨가 미쳤나. 당신 딸이 다 들었어요. 새롬이한테 직접 물어볼까요? 새롬아 이리 와봐. 너희 아빠가 분명 이모한테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렇지? 제 앞이라고 오바해서 쇼하려다가 오히려 감정이 격해져서 둘이 다투는 것 같은데 더러운 진흙탕 싸움에 애를 끌어들이는 건 아니지 않나요? 감히 제 딸한테 구정물을 튀기려길래 당장 아줌마 뒷덜미를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당연히 남편까지도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아줌마 얼굴에다가 그동안의 급여를 전부 던져주고 문을 닫아버렸죠. 밖에서 둘이 또 싸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고작 이렇게밖에 안 될 보잘것없는 관계면서 둘이 왜 바람을 폈을까요? 아마 둘 다 머리가 아주 멍청한 게 틀림없어요. 저는 맘스터 업체 후기에다가 그 상간녀 신상을 다 까발렸습니다. 불륜 사실을 전부 퍼뜨렸어요. 아줌마는 곧장 맘스터 자격정지와 함께 맘카페 후기가 빠르게 공유되더니 해당 업체 불매까지 펼쳐지고 말았죠. 그런데 그 아줌마의 소식이 유명해지면서 몇몇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 아줌마에게 돌보미를 맡겼던 다른 엄마들까지도 서둘러 자신들의 남편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아줌마의 실체를 알게 되자 눈에 뵈는 게 없던 아줌마는 저를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제가 언제 쉬는지 알고서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서 찾아왔더라고요. 당장 이 모든 사실이 오해라고 해명하세요. 솔직히 억울한 건 저거든요. 진짜 먼저 꼬신 사람이 새롬 아빠라고요. 애한테 안 물어보셨죠? 물어보면 분명 새롬 아빠 행실 밝혀질 거예요. 저 이대로 억울해서 못 돌아가요. 다시 새롬 아빠랑 삼자 대면합시다. 내 남편이 바람피는 거 제가 한두 번 보는 줄 아세요? 누가 먼저 꼬셨든 저랑은 상관없어요. 남편이나 아줌마나 아이 앞에서 부정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른 게 죄라는 거죠. 그것도 남의 집에서 겁도 없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면 제가 더 억울하죠. 사모님은 새롬 아빠가 저를 유혹한 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내버려둔 건 뭐 잘한 일인가요? 이거 알고 보면 둘이 한 통속 아니야? 남편 관리 똑바로 못한 그쪽 잘못을 어디다 뒤집어 씌워? 그렇게 화가 나고 분하면 넘어가질 말지 그랬어요. 왜 제 남편의 저렴한 유혹에 넘어가서 개망신을 당합니까? 어딜 가든 생각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처신 똑바로 하고 다녀요. 남 탓은 그만하시고 아줌마랑 남편 쌍방 잘못이니까 세상 조용해질 때까지 얌전히 지내세요. 아참, 위자료 많이 준비하시고요. 아줌마를 내버려두고 문을 닫아버렸더니 아줌마가 집 앞에서 난동 부리며 우리 집 대문을 발로 차고 난리가 났는데요. 제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거든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신고를 했나 봐요. 경찰차가 2대나 와서 아줌마를 아파트 밖으로 끌고 나가더라고요. 베란다에 서서 아파트 단지 입구 밖으로 쫓겨나는 아줌마를 보는데 혼자 보기 아까운 거 있죠?
남편은 마침 근무 시간이라서 저 꼴을 못 봤네요. 자기가 마음 준 여자의 꼴이 얼마나 초라한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갈 데도 없어서 내내 집 앞에 죽치고 있었어요. 출근은 하면서도 귀가하는 곳은 우리 집 앞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 등 하원 때문에 연차를 몰아서 쓰고 하루 종일 집에 있었거든요. 제가 아이한테만 신경 쓸 동안 남편이 저만 보면 붙잡고 세워서 계속 용서를 비는 거 있죠. 밥도 근무지에서 먹는 것 말고는 전혀 입도 대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제가 아이 등원시켜주고 오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매달리기를 반복했는데 입냄새까지 나서 신경질이 더 나는 거 아니겠어요? 딸애마저 아빠가 뻗는 손길을 슬쩍 피하며 제 옷에 코를 묻었으니 그 몰골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저는 남편 손에 딸애가 닿지 않도록 안아들었습니다. 아빠를 보지 못하게 등지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이혼 도장 찍으라고. 그게 내 최대 잡이라니깐. 여기서 소송까지 가면 당신 진짜 시댁 어른들 얼굴은 어떻게 보려고 이래? 안 그래도 없는 형편 더 어려워지게 만들 셈이야? 효도를 못했으면 적어도 불효는 하지 말아야지. 당신 바람핀 행적 한두 번 아니라서 위자료도 꽤 거액으로 청구될 텐데 괜찮겠어? 여보, 세롬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세롬이 아빠 없이 크게 할 거야?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거야. 완전 쥐죽은 듯 살 테니까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마. 응? 내가 뭐 때문에 사랑해본 적도 없는 남자를 위해서 2번이나 눈 감아주겠니? 우리 할아버지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는데 이 정도면 우리 할아버지가 당신 할아버지한테 빚진 거 다 갚지 않았나 싶은데? 세롬 엄마, 이러지 마. 당신 현명한 여자잖아. 지금 이러는 거 세롬이한테 아무런 도움 안 돼.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정말 모질이었어. 이번만 넘어가주면 내 월급도 당신 다 줄게. 옛날처럼 다시 당신한테 용돈 탔을게. 제가 보기엔 이 남자는 비굴하고 머리 숙이는 걸 원래 잘하는 사람인 듯합니다. 그러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사과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의 이혼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 더는 할 말 없다고 무시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 사람 정말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산인지 갑자기 목소리가 돌변하더라고요. 다짜고짜 우리 딸을 가지고 협박을 하지 뭡니까? 당신 이렇게 가버리면 나 세롬이한테 무슨 짓 할지도 몰라? 당신 세롬이 영영 안 봐도 괜찮아? 마음만 먹으면 세롬이 빼돌리는 거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어. 자식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전쟁터라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제 딸을 건드리는 거는 용납할 수 없었어요. 어느 엄마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빠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가지고 협박을 할 수 있나요? 저는 남편의 도가 지나친 겁박에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딸애를 먼저 집에 넣은 뒤에 남편의 따귀를 후려쳤습니다.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어떻게 자기 딸을 두고 그런 소리 짓거릴 수가 있어? 내가 만만해? 당신이 남자라는 이유로 날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세롬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려봐. 네 인생 영원히 망하고 싶으면 말이야. 남편의 변명 따위 더는 들어주지 않고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한참 대문을 두들기며 애걸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걸 제가 경찰에 신고해버렸네요. 얼마 뒤 남편은 경찰로부터 상간녀가 쫓겨난 것처럼 끌려갔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걸 그만두고 시댁으로 돌아간 것 같더군요. 시댁에서 전화가 오는 바람에 눈치챘던 사실이었어요. 시댁에선 제게 사정하면서 못난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했는데요. 미안하다. 세롬애미야. 다 우리 아들이 못나서 저지른 일이야. 어떻게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 너한테 버려지면 정말 기 못 펴고 살 아이야. 그나마 애미 너랑 같이 살면서 직장도 구하고 사람 구실하면서 살았던 거야. 네가 이렇게까지 사람으로 만들어줬잖니. 제발 부탁이다. 우리 아들 실수 한 번만 용서해다오.
어머님, 아버님께는 죄송해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이한테 아이 아빠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혹시 새롬 아빠가 새롬이 핑계로 자꾸 저 찾으면 좀 말려주세요. 어머님, 아버님께선 새롬 아빠보다 지혜로운 판단을 하실 거라 믿어요. 사실 시모 전화에 마음이 살짝 흔들릴 뻔했어요. 시부모는 늘 쥐죽은 듯 우리 친정에 다 맞춰주셨거든요. 시부모의 잘못은 아니기에 저 또한 어른들한테 사과받는 입장이 죄송했지만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시부모가 비는 용서에 남편의 다분한 바람기가 영영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저는 시부모에게 그간의 남편의 여러 행적을 말씀드리며 완강히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부모는 자기 아들의 실수가 한 번이 아니라는 것에 충격받고 더 이상 저를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낱낱이 고백하고 제 입장을 밝혔으면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했기에 저는 더 이상 심한 말은 하지 않았죠. 그리고 남편에게 영무원 밥줄은 끊지 않을 테니 딸아이 양육비나 제대로 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만 듬뿍 받고 벼룩 같던 남편을 털어냈어요. 참, 도장 찍기 전 남편이 마지막까지 재산 분할로 찌질한 면모를 보여주길래 증여된 재산에 뭘 탐내냐고 면박만 주고 인연을 끊어버렸네요. 제가 결혼 생활을 10년도 안 되게 끝마쳐서 다행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재산 분할 받은 걸로 기분만 좋아서 저 벼룩 같은 놈이 어디 반성이란 걸 했겠습니까? 현재는 저는 5살이 된 딸아이와 함께 거처를 친정으로 옮겼습니다. 이번에 친정 주위에 유치원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곳으로 재입학시켜버려서 아마 전 남편이 딸을 찾아가게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딸의 마음이었는데요. 혹시 아빠를 찾지는 않을까 속으로 걱정했지만 딸은 아빠보다 엄마가 더 좋다며 늘 먼저 말해주면서 제 마음을 달래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혼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이 입장에선 부모가 싸워서 갈라지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 텐데 어쩜 이리도 아빠 이야기를 안 하는 건지. 선생님 말로는 철이 빨리 든다는 게 아이한텐 참 안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이라도 아이의 정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선생님과의 상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딸이 그저 건강하게 엇나가지 않고 자라주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지금까지 원치 않는 결혼을 해서 겪지 않아도 될 경험과 스트레스를 받은 세월이 진심으로 너무 억울하기만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사랑스러운 새롬이를 보면 그 아까웠던 모든 세월이 다 용서되는 기분입니다. 친정 부모도 제게 재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할아버지한테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해도 그걸 빌미로 딸의 인생을 망쳐선 안 되었는데 생각이 짧았다며 이혼하고 온 제게 지금이라도 원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셨습니다. 어디 잠시 여행을 갔다 오길 원한다면 새롬이한테 아이 돌보미를 붙여줄 수 있다고도 하더군요. 지난날이나 현재나 앞으로나 제 딸은 제 삶의 유일한 희망이고 힘의 원천입니다. 딸 때문에 살고 있는 제게 우리 딸을 또 남의 손에 맡기라고요? 이젠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생긴 기분이네요. 저는 여행을 가더라도 딸을 데리고 가지 딸을 더 이상 남의 손에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제 뜻을 이해해주고 우리 새롬이한테 정말 좋은 조부모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몰랐는데 새롬이가 할아버지를 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가끔은 딸한테 아빠의 자리가 필요한 건 아닌가 살짝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훗날 새로운 남자와 재혼의 기회가 찾아온다면 마냥 거부하지만 말고 한번 생각해 볼까도 싶어요. 물론 현재는 이대로도 참 행복하네요. 전 남편만 제 눈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마 한동안 제 시간은 평탄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사연이 듣는 분들에게 좀 기가 막혔을까요? 저의 대처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제 딴에는 최선의 방법만 택했다 보니 이혼이란 결과를 낳았네요. 딸에게 아빠를 잃지 않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저는 전 남편을 버린 것만큼은 후회하지 않아요. 차라리 다른 남편을 찾는 것이 나았을 정도로요. 이렇든 저렇든 제 스스로 후회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연을 작성하기 전에 다른 사연들을 몇 개 들어보았는데요. 세상에는 참으로 짓궂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쩜 같은 사람의 탈을 쓰고도 이리 여러 가지의 인성들이 나오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제 글을 감상해 주시는 분들만이라도 저처럼 이런 사연을 쓰게 될 일을 겪지 않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2번 다시 사연자로서 찾아오는 일은 없도록 할게요. 긴 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